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뒤쪽 보시면 혹시 이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3번의 오른쪽 보시면 밑에 쪽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전략중심과 경험중심 활동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했던 정답 분석 내용 좀 한번 찾아보시고요. 한번 넘겨보시죠. 제가 안 나와가지고 껐어요. 그냥 끄고 할게요. 어차피 이게 더 편해서. 4번 보겠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국어 경로만 쭉 한 다음에 문학을 따로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게 더 한번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냥 같이 순서대로 넘어가면서 한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문학입니다. 전공 A형 기입형이 나왔는데 시집살이 노래와 심청가가 나와 있네요. 이 두 가지 내용을 보고 학생의 역할극 대본 중에 며느리와 심청이의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사실은 기억 파트는 그냥 알아서 쓰시고 이건 겹치는 게 있죠? 있죠? 어떤 부분이 겹칩니까? 오곡밥 부분이 겹치죠? 그렇죠? 이 부분 하나 쓰고 두 번째 부분을 보는데 여기서 지금 중시하는 이론은 이겁니다. 아마 이걸 겁니다. 아마 이걸 겁니다. 지금 나온 게 고전 문학에서 무엇의 혼용입니까? 지금 무엇에? 그냥 목소리로 쓸게요. 목소리. 쉽게.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문학이라고 하는 걸 볼 때는 사실은 두 개가 함께 나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시점이라는 게 있을 거고 시점. 두 번째는 화자, 말하는 거 있을 겁니다. 화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시점과 화점이 있는 건데 대부분 사실은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시험들은 대부분 무엇이 많이 나오냐면 시점의 혼용이 많이 나와요. 시점의 혼용. 선생님들 공부하신 분들은 관접, 합법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나올 건데 여기서 지금 문제 특이한 게 목소리의 혼용, 화점의 혼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누가 말한지를 잘 모르겠어. 섞이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이유가 나오는 건 고전 문학 때문이에요. 고전 문학. 사실은 현대 문학에서는 목소리의 혼용 자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이게 되게 신선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현대 문학으로 가면 갈수록 현대 문학은 말하는 사람이 명확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현대시를 공부할 때 애들에게 가르치거나 혹은 교육과정상에서 볼 때 네 가지를 가지고 가르쳐. 네 가지를 가지고 누구를 화자가 누군지, 청자가 누군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이거에 나온 상황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시적 상황, 화자, 청자, 목적 등이 나오는 것처럼. 근데 이걸 시점을 혼용시켜버려요. 임용시험으로 따지면 원미동 사람들 보시면 내가 보고 있는 건지 누가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해되시죠? 원래 그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원래 고전으로 갈수록 이겁니다. 시점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누구로? 3인칭으로. 원래 고전은 시점이 고정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건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특이한 거예요. 시점이 고정되어 있는데 이 시점이 누구로 고정되어 있냐면 3인칭으로 고정되어 있어. 3인칭으로. 그렇죠? 근데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고전문학이 특히 여기서 나오는 판소리가 특히나 왜 3인칭으로 고정되어 있는 겁니까? 이중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야기가 있고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소리꾼으로 할게요. 그냥 소리꾼이 있다고 보는 거죠. 나중에 강독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가창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두 가지 구성 속에서 소리꾼들이 누가? 청중들에게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크게 보면 사건이 두 개야. 고전문학에 특히 이런 내용들은. 근데 이게 민요가 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크게 보면 두 개. 근데 판소리는 특히나 더 정확한 거고 두 개면 어떻게? 이야기 속에 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두 번째 누굽니까? 소리꾼과 청중들 간에 이야기가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개가 두 가지 내용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내용들이 바뀌어. 그러니까 어떨 때는 돈을 많이 주면 이 내용이 어때? 이 부분이 더 강화되니까 내용이 훨씬 길어지고 재밌어지고 돈을 조금밖에 안 주면 내용이 짧아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두 가지 내용이 연결되고 있어.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라고 하는 내용에서 이 이야기 속에 있는 사건을 전달할 때 이 소리꾼이 얘들에게 전달하는 두 번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듣는 청중들은 무엇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이 소리꾼이 이야기 바깥에서 외화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혹은 이걸 이야기 내에서 어떠어떠한 인물의 이야기인지가 구분이 돼 안 돼? 되지 않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나중에 판소리로 따지면 나중에 뒤로 쭉 가가지고 창극까지 갔을 때 창극으로 가면 판소리의 1인극이 무엇이 돼버려? 다인극처럼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누가 말한지가 명확하게 인식이 되겠지만 일요일 아침에 국악 한마당 보면 50살 먹은 할머니가 아니네. 아줌마인데 한 70살 먹은 할머니가 70살 먹은 할아버지가 춘향가 사랑과 타령하면 뭐가 되는 거야? 순간 노래 부를 때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16살에 춘향이가 되잖아요. 그럼 이건 춘향이가 근데 뭐 그때요 뭐 춘향이가 어떻게 했다 하면 이거는 그 춘향전이라고 하는 춘향가라고 하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건지 어떤 경우에는 그게 스스로 자기가 춘향이가 되기도 하는 건지 이걸 누가 청중들이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지금 하나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가 되는 거고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재미있는 부분들이 연결되고 있더라. 여기서 만약 문제가 나오면 사실 여기서 이론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게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문학으로 따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문학에서는 그냥 서술자로 볼게요. 이 서술자의 문제가 지금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그 부분 중에 무엇이 나오냐면 고전 문학의 가장 특성들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특히 고전 중에서도 구비문학의 특성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골개미를 잡도록 하는 거죠. 골개미. 이 골개미에 대한 파트가 나오는 거고 다만 이 골개미는 엄밀히 말하면 두 개로 분리시키는데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울리죠. 울립니까? 괜찮으세요? 나만 울리지? 그러면 이 골개미가 있는데 이 골개미를 두 개로 찢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해악과 풍자로 찢는 거 너무 다 알겠지만 그러면 이 두 개를 찢을 때 좀만 줄일까요 제가? 울립니까? 안 울리죠? 해악과 풍자로 나누는데 이 해악과 풍자를 구분 지으는 가장 큰 특징만 하나를 잡으면 돼요. 뭡니까? 해악과 풍자를 구분 짓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내가 이거 들고 하고 있지? 해악과 풍자를 구분 짓는 게 뭡니까? 해악과 풍자는 무엇으로 구분돼? 무엇으로 구분되니 민정아? 너 1년 들었잖아 내 거. 내년 또 듣겠죠? 뭡니까? 무엇? 비판성이죠. 뭐라고? 비판성 여부요. 비판성 여부.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다시 하나는 서술자가 혼용되고 있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이게 지금 문제가 하나가 나오는 거고 여기 이때 표현을 속에서 어떠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면 그 재미가 무엇이야? 골개미라는 게 느껴진다고 하는 거죠. 왜 골개미입니까? 되게 골개미의 지금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원래는 원래 골개의 가장 큰 재미가 뭐냐면 비극적인 상황을 어떻게 하는 거야? 희화화시키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이죠. 예를 들면 화용도를 보면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패한 다음에 산을 넘어. 근데 이때 뭡니까? 이게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잖아. 근데 우리가 걔를 보면 어떻습니까? 재밌잖아요. 그렇죠? 심청이가 가장 밑으로 떨어졌을 때 나오는 재미가 골개라고 보는 거예요. 반전시키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물론 이것도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고전 문학 할 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비극적인 상황을 희화화시키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다 골개로 답이 되는 거예요. 그쵸? 니네 답은 골개야. 이 골개가 답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문제는 이거죠. 기입형 문제는 다 답이긴 한데 그 중에 가장 어떻게 순수한 게 답이야. 이항 답이라면 다른 여지가 끼어들지 않는 게 다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무엇만 보면 돼?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중에 재미있는 부분 중에 무엇? 이게 비판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 가지고 비판성이 있다면 풍자로 가고 비판성이 없다면 해악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이게 여기서 지금 어떤 게 재밌는 거야? 어떤 게 지금 비극적 상황입니까? 먹을 게 없어서 밥을 빌어 먹었잖아요, 지금. 그쵸? 밥을 빌어 먹으니까 이 그릇에, 볼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지금? 밥들이 지금 이 집 저 집 밥이 들어가, 이렇게. 그렇죠? 그럼 민정이는 흰 쌀밥을 먹어. 그쵸? 대훈이는 당뇨가 있어가지고 잡곡밥을 먹어. 뭐 혜진이는 뭘로 할까?
뭐 혜진이는 그냥 이런 거 뭐지? 뭐 카레밥을 먹었다 합시다. 그냥 이렇게 다 지금 밥이 나왔어. 소린이는 콩을 넣어서 콩밥이 나왔어. 이 밥을 섞으니까 색깔이 어때? 알록달록해. 마치 무엇처럼.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뭐 오색밥이죠. 오색이라 흰밥, 콩밥, 팥밥이 나오잖아. 이렇게 오색밥이 되었어. 그럼 이거는 비극적인 상황에는 지금 국어라는 밥이 나오는 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 오색밥이 되었다고 하면서 재미를 그냥 주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럼 이때 중요한 건 이거죠. 이때 상황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양난 이후에 서민들층의 몰락을 보여주는 걸 비판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밥을 힘들게 살고 있는 모습을 비판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거는 당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비극적인 상황을 재미있게 표현한 걸 뿐이야. 그러니까 이건 엄밀히 말하면 해악입니까? 풍자입니까? 해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문제가 나오는 거고, 대부분의 문제 등이 고조문학에서 나올 때는 대부분 해악과 풍자가 나올 때 이 해악과 풍자가 나오는 이유를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서술자의 역할로서 보는 거예요. 서술자의 역할.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야기가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골개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야? 이야기 1번 때문이야? 이야기 2번 때문이야? 이야기 2번 때문이죠. 이야기 2번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중에 저희 만약에 공부를 좀 더 하신 분들은 이걸 아실 거야. 이때 나오는 고조문학의 틀을 1900년대 이후에 어떠한 작가가 이를 비슷하게 유사한 통사구조, 유사한 구조로서 내용을 변형 발전시켰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채만식이에요. 채만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채만식 있고 하는 누구 김강균을 잡아봅시다. 예를 들면 만약에. 그럼 우리들이 지금 교육을 배워요. 교육. 근데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데올로기성을 띠고 있잖아요. 교육의 가장 큰 특징. 어떠한 이념성을 띠고 있어. 그럼 우리의 교육은 철저하게 무슨 중심이 되는 겁니까? 우리의 문화,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세계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인지 우리나라 땅인지 알 수가 없어. 본 적 있습니까? 논문 찾아보셨어요? 안 찾아봤죠? 근데 우리는 독도가 누구 땅으로 인식을 해? 우리 땅이라고? 의심의 여지가 없죠. 저는 어떤 경우에 만주도 우리 땅으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객관성이 필요가 없어. 무엇이야? 이데올로기야.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교육이 사실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로 치우치냐면 우리의 전통에서부터 나오는 문학의 맥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들 중에 채만식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해되시죠? 채만식도 나올 때 항상 똑같아. 어떻게? 3인칭이 나오고 비극적인 상황이 너무 어떠한 진지한 상황에서 가볍거나 재밌는 내용으로 끌어오는 거. 이걸 어떻게? 말하기 방식으로 변형시키는 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만 원래 기본적인 스탠다드 규격적인 문제는 서술자가 어떻게 말하면서 재미를 느끼냐인데 이 문제는 재밌는 게 서술자가 혼용되었다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인물과 서술자가 혼용되는 경우. 이 문제를 만약에 만들면 대부분 이렇게 문제를 많이 만들어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만들겠죠. 한번 보시면 오른쪽 한번 보시면 보죠. 채만식의 태평천하가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골개긴 골개인데 희화시키는 부분이 나와 비윤리적인 풍자로가 되겠네. 똑같은 문제죠. 이 문제가 나올 때 밑에 나와 있는 작자 미상의 심청전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뭐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재미는 미적 체험은 뭡니까? 어떤 거? 골개미가 되는 거고 이 골개미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서술자의 존재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야기만 가지고는 골개가 없어. 원래 기본적으로 구조는 구성 자체는 사건이나 그 자체 재미가 없는 건데 무엇? 말하는 사람의 일을 재미있게 변형시키더라. 그러니까 상황은 그대로인 거죠. 여기서 지금 오색밥이라고 하는 것을 심청이나 심청이 아빠는 몰라. 그냥 슬픈 거야. 비극인 거야. 누가 재밌는 거예요? 누가? 내가 재밌는 거지. 채만식에서도 태평천에 있으면 윤주건 영감이 싹을 안 주잖아요. 지금 인력국군에게. 그 상황은 어때? 인력국군에게는 지금 진지한 상황이에요. 채만식도 사실은 진지하잖아. 채만식이 장난으로 안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진짜로 안 줄 생각이니까 진지해. 이 상황 보면 비극적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쵸? 그리고 누가 재밌는 거야? 우린 재밌는 거죠. 왜? 서술자가 이를
재미있게 말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되게 독특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항상 채만식을 보거나 고전문학 판소리를 볼 때마다 나오는 내용의 유형이에요. 그냥 내용 자체. 내용 자체. 하나만 더 해볼까요? 공부하시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제가 항상 판소리가 나올 때마다 이를 대비하는 관점에서 무엇을 설명하냐면 가명극을 설명해요. 가명극. 가명극. 이 가명극,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지? 가명극을? 탈춤. 탈춤으로 보고 여기 나오는 것 중에 봉산 탈춤에서 양반과장이라는 게 나와요. 아시죠? 말뚝이. 말뚝이랑 양반들이 나와. 그럼 말뚝이와 양반들이 나와요. 말뚝이와 양반이 나올 때 이들 간의 이야기에서도 뭘 느낄 수가 있어, 우리는? 골계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이게 해악이든 풍자든 간에. 근데 왜 이걸 똑같다고 보지 않고 전혀 다르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냐면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서술자의 유무죠, 서술자의 유무. 서술자의 유무. 이해되세요? 판소리는 이야기가 이중구조인데 여기는 어떻게 돼? 이야기가 단일구조잖아. 누가 설명해 준 사람 없잖아요. 가명극 하면.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사건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사건 자체가. 어떻게? 계층이 낮은 맞추기가 계층이 높은 양반을 띄워주는 듯 하면서 낮추니까. 사건 자체가 재밌는 거고. 판소리는 사건 자체는 슬픈데 사건 자체는 진지한데 누가? 서술이 재밌는 거고. 이해되시죠? 이게 이번에는 기평이지만 내년에 만약 논술형으로 나온다면 서술형 나온다면 찾아내셔야 되는 거지, 이 파트를.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나 보시고 넘어가 보죠. 전공 9번입니다. 바로 써도 되죠, 이렇게. 모의고사처럼. 모의고사 문제 푸는 것 같네. 체력이 딸리면 안 되는데. 토토가 봐야 되는데. 이정현 봐야 되는데, 지금. 전공 9번입니다. 빨리 해야겠다. 산유화입니다, 산유화. 산유화고요. 김서울의 산유화가 되는데, 이건 제가 하나 얻어 걸렸어요, 얻어 걸렸어. 문제를 풀 때 산유화를 낼 게 없어가지고, 제가 늘 또 막 투덜거리면서 냈던 것 같아, 이거. 낼 게 없어서 이거 낸다고 그냥. 이게 나올 줄 몰랐네. 제가 안 유명한가 봐요. 보통 유명한 강사들의 문제들은 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 문제는 안 들어가더라고. 김서울의 산유화입니다. 이 김서울의 산유화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김서울의 산유화는 이게 이렇게 보는 거죠. 김서울의 산유화는 제가 그때도 설명을 하지만 작품으로 설명을 해도 되고, 저는 근데 김서울을 볼 때 현대문학의 공부는 뭐라고 했지? 현대문학은 저는 작가론으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같죠? 제 거 수업 들어보시면. 그러면 이제 산유화를 김서울의 작품으로 보고요. 김서울은 언제 시대 때 작가로 보는 거예요? 20년대 작가의 대표적인 전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20년대라고 하는 특성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전까지 고전의 틀에서 현대적 특으로 바로 넘어오는 첫 번째 시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문학사를 공부하면 현대문학, 근대문학의 시작을 1860년대로 보거나 혹은 어떤 사람들은 1800년대로 보거나 어떤 사람 1700년대까지 보죠. 18세기로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1910년대로 보기도 해요. 근데 실질적 관점에서 원래 문화라고 하는 건 어제까지는 이거였다가 당장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1895년도에 단발령이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남자들이 머리 길다가 갑자기 다 머리 스포츠로 잘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점이지대가 존재하는 거고 발전 과정 속에서 비슷한 부분들이 동시에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을까? 이 부분들을 1890년부터 1910년까지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1919년도에 3.1운동이 터진 다음에 그부터 뭐냐면 일본으로, 그러니까 1900년대 때 혹은 1910년대 때 내가 공부 좀 잘해. 우리 집이 지주야. 우리 아빠가 면장이야. 천석군이야. 내가 공부를 잘해. 우리 아빠가 저를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일본으로 보겠죠, 일본으로. 유학하고 오겠죠. 그럼 일본은 뭐가 있어? 신문물이 들어가 있어. 서양의 문학을 배우는 거예요. 서양의 문화를 배우다 보니까 들어와서 뭐가 되냐면 얘들이 작가군이 되는 거죠. 학생 작가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서구의 문학 이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의심되시는 분들은 당대 작가군들의 전공을 봐보세요. 전공. 국문과 출신이 한 명도 없죠. 다 뭡니까? 영문과야. 왜? 영문학에서 서양의 이론은 영문학에서 배우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와서 우리의 문학으로 바꾸는 거죠. 대표적으로 백서. 그런 것 같죠? 영어 선생님이었으니까. 그렇죠? 이 서구의 문학이론 20년대에 들어옵니다. 근데 원래 문학이론이 들어오면 이거죠. 처음에 힙합 바지가 들어왔어, 우리 문화에. 혹은 이걸로 할까요? 처음에 제가 이걸 설명했거든요, 예전에.
처음으로 랩이 들어왔어요. 랩이. 그럼 랩이라고 하는 것은 가군에 따라서 내용들 라임을 맞춰가면서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이론이죠. 힙합의 이론이야. 랩의 이론이야. 그러면 처음에 힙합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다. 가군에만 딱딱 맞춰서 힙합을 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온 토토가 하지만 진우션 같은 애들 디스한 건 아닌데 진우션처럼 90년대 때 힙합 했던 래퍼들은 들으면 다 어때요? 리듬이 맞춰지잖아요. 이렇게 딱딱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때 힙합을 잘하는 건 뭐야? FM대로 누가 더 라임을 정확하게 만드느냐 싸움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빈지노의 음악을 들으면 우리가 거기서 라임을 찾을 수 있습니까? 눈에 띕니까? 눈에 띄지 않아. 그냥 중얼거리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리듬감을 타고 있어. 그렇죠? K-팝 스타나 슈퍼스타 K 보면 랩한다고 하는 애 나오면 랩이 그냥 흘러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어떠한 문화라고 하는 이론이 처음 들어올 때는 변형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론 자체를 자기들이 작품으로 증명하고자 해. 그러니까 20년대 문학은 철저하게 이론 문학이에요. 이론 문학. 이론 문학. 어떻게? 음수율을 맞추고 음보를 맞추고 라임을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김소월인 거예요. 아시다시피 삼음보 7호조를 맞추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는 올드한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김소월을 현대시로 보지도 않죠. 최초 현대시를 누구로 봐버려? 정지용으로 보는 거예요. 비로소 이때부터 10년이 지난 다음에 정지용의 때 이르러서 무엇을? 문학이론을 내재화했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변형시켜 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반면에 이때 시기에도 이걸 그대로 가져온 애들이 있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적 모더니스트들. 김강균으로 대표되는. 이해되시죠? 내용만 가지고 오니까. 그러면 김소월을 볼 때는 김소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뭐? 문학이론대로 나가는 거. 그게 특히 삼음보. 그러니까 김소월은 대표가 운율감이죠. 운율감. 이거를 운율감. 또 내용으로 따지면 자신의 정서, 개인적 정서를 설명해. 이걸 저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문학 특강 때 뭐라고 설명합니까? 제가 두 개의 형이라 했잖아요. 정형성과 전형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 내용적으로, 음악적으로 전형미와 정형미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김소월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산유화가 가장 낮게 떨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김소월의 산유화는 무엇이기 때문에? 삼음보를 그대로 실현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삼음보는 하나의 행에서 삼음보가 이루어지는데 김소월의 산유화 특징이 뭡니까? 하나의 연에서 삼음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거 하나. 근데 이럴 수도 있어.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김소월이 굳이 아니어도 돼. 다른 애가 나와도 돼. 누굽니까? 김영랑이에요. 김영랑. 비슷한 군의 작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온매 단풍들 건네. 이런 문제들도 이와 비슷하게 내용들이 전개되어 가잖아요. 끊어버리거나 혹은 어떠한 효과를 주는 거. 이때 봅니다. 김소월 3년 딱 하나밖에 없어. 삼문보. 그렇죠? 제 문제에서는 사실 저만치를 가지고 제가 문제를 만들었었는데 이거 하나 만들었고 구조를 만들 때 대부분의 오늘날의 시들은 행과 연 자체도 없잖아요. 그쵸? 이게 오늘날도 아니고 여기서 10년만 가도 백성만 가도 이용학만 가도 내용이 어떻게 돼? 산문시가 전개돼 버려. 근데 이때 내용들을 끊어. 이 내용이 하나입니다. 이거 보고 1번부터 보면 기억부터 보면 음보와 시의 의미 사이의 관계를 다루지 않을까? 사내 같은 표현을 끊었죠. 뭡니까 이거? 뭡니까? 행간의 배열을 바꿨다. 배행이로 보셔도 되고 행가리로 보셔도 돼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우리들의 그냥 문학 이론이니까, 문학 이론 상황이니까 보시면 되고 2번 보면 형태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니은 같은 문제가 있는 건데 이 니은에서 보면 니은은 두 가지를 균제 및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대. 무엇과 무엇에? 내용과 형식에. 내용과 형식에. 산유화는 단순히 어떠한 산에 피는 산유화 꽃을 보고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내용이 이중구조인데 이중구조 내용이 똑같아. 그러니까 김소월은 철저하게 문학 이론 속에서 대립적 구조, 대칭적 구조를 그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 보세요. 산에 뭐가 있어? 사람인데 사람 안 돼. 꽃이 있어.
산에 꽃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외롭죠. 근데 여기서 누가? 거리가 있는 누가 봐?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럼 나도 혼자 있으니까 외로운 거죠. 외롭고 외로워. 근데 이걸 누가 봅니까 다시? 누가? 새는 못 고르겠는데 어떡하지? 새로 할게 새. 새도 있어. 새도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도 외로워. 모두 다 외로운 근원적인 고독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 내용으로 볼 때.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을 어떻게 보냐면 이 꽃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연결시키는 거죠.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어떻게? 처음에 나오는 꽃이 피었다가 이 내용이 점점 어때요? 정보가 1부터 계속 갈수록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꽃이 그냥 피었어. 근데 이 꽃은 어때? 저만치 혼자서 피어. 새도 있고 꽃도 있고 내용이 점점 깊어져요. 이렇게 정보를 계속 조금씩 주면서 정보를 주면서 가는데 꽃이 피었다가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꽃이 진해로 연결되는 거예요. 꽃이 피었다 진해. 그 꽃이 피었다 지는 건 뭡니까? 이때 나오는 지금 내용을 근원적 고독이라고 한다면 이 근원이라는 말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꽃이 피었다가 지는 거죠. 근데 이 피었다 지는 건 또 다른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또 다른 꽃이 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철저하게 내용 자체가 어떻습니까? 근원적 고독 속에서 어떻게? 이들의 근원적인 외로움이 어때? 순환되더라. 순환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때 내용을 하나 보는 거고 제가 설명할 때 예전에 첨삭을 할 때 저번에 제한쌤이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야기할 때 지금 이 핀의 진해의 관점으로 볼 때 엄밀히 말하면 이 두 부분을 가지고 볼 때 수미상관이라고 보셔도 되고 그렇죠? 반복으로 보셔도 되고 대칭으로 보셔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건 알고 있을 필요가 있죠. 수미상관은 구조의 관점이기 때문에 내용의 관점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교과서를 공부할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수미상관은 반복으로만 보는데 이때 반복의 의미는 내용의 반복이 아니라고. 수미상관은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져도 구조가 같으면 수미상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그냥 변형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답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저거만 답을 쓴다면 저도 수미상관을 쓸 것 같긴 한데 제가 시험장에 들어갔다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순환적 구조로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순환이라는 말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니까. 순환도 반복인 거잖아요, 사실. 순환도 대칭이 되는 거잖아요. 큰 범위로 보면 되는 건데 구조상의 내용으로 보면 수미상관이 맞고 근데 여기서는 내용과 구조를 함께 형식과 구조를 하나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순환 구조로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김소월의 논문에서도 순환 구조란 말이 나와 실제로. 산여된 논문을 보시면. 근데 교과서에서는 아마 수미상관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제가 수업 때 이제 설명한 것처럼. 제가 수업 때 설명 안 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정답 분석이라는 자체를 제가 김윤식이 아니라 누구 거지? 걔라고 하면 안 되는데 김은규 선생님 거 내용을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모의고사 때. 그때 이걸 수미상관으로 잡아갔다고 선생님들이 뭐 권석이가 잡은 것 같기도 한데 오유진 쌤이 잡았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 수미상관이 맞긴 맞는데 이 내용을 내용과 연결시키다 보면 수미상관으로 가면 내용적인 부분이 빠져야 돼. 그럼 여기서는 이 부분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내용과 형태의 모습, 내용과 형식이 균잼이 이룬다는 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김은규 선생님도 이 내용을 쓸 때 수미상관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해되세요? 오른쪽 읽어보시면 정서가 지금 계속 나와요. 외로운 내용과 순환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수미상관이 나왔다고 지금 나오긴 해. 그렇죠? 그러니까 수미상관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제시를 못해요.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왜? 수미상관은 철저하게 내용적인 면이 아니라 무엇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면에서 접근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 구조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쓰면 수미상관은 쓰겠지만 사실 이게 만약에 논술형이었다면 사실 이게 키워드죠. 이게 순환이. 수미상관 자체가 키워드가 아니라 수미상관이 키워드가 아니라 순환 자체가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이 시험에 다시는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하신다면 이걸 가지고 보셔야지. 이걸 가지고. 순환 구조를 띄고 있다가 사실 키워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아마 출제자의 마음에 들어가 보면 출제자는 되게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답이 순환 구조로 맞춰버리면 누가 맞췄겠습니까? 이의신청 나오지 않을까요? 수미상관이라고 나오지 않을까요? 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구조는 수미상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을 아마 타협했을 거예요. 수미상관 쪽으로. 이게 서술형이거나 혹은 대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냈다면 이 내용은 나왔겠죠. 내용을 맞춰가면. 이해되시죠? 한번 보시고 오른쪽 한번 보면
산유화는 꽃을 통하여 모든 가득 차 있는 근원적인 외로움을 노래하고 있고, 이는 천년과 마지막 년의 유사한 통사구조 속에서 김은규 선생님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썼는데, 김은규 쌤이 수미상관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유사한 통사구조라는 말을 썼겠습니까? 이런 부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냥 이해되시죠? 이러한 구조 속에서 내용들이 연결될 수가 있다. 보시고 밑에 보시면 이러한 비극은 앞서 설명한 피내와 진해의 표현을 통해 순환적 상황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있더라. 이를 통해서 외로움을 강조하고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넘겨보시고 전공 A형입니다. 이 서술형 문제인데, 서술형 문제 사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실제로 이런 문제를 계속 내긴 했는데, 찾아보라는 문제를 내긴 했는데, 제가 내면서 이랬어. 이런 내용 나오면 되게 수준이 낮다. 이건 공부를 많이 한다고 찾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사를 뽑기 위해서는 이 문제 나오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고 있습니까? 비난하고 있나? 내용이 문제가 좋다 나쁘다고 잘못됐다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문제가 나와버리면. 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내용 자체는 되게 정형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죠. 무엇입니까? 논거와 논제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그냥 사실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선생님들께서 이걸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답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각자의 생각이 다 정답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 넘어가시고 한번 이거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페이지 한번 볼게요. 7페이지 보면 보면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모의고사를 풀었었는데, 모의고사를 풀 때 이제 제가 시험을 보게 한 다음에 시험을 보고 좀 쉬다가 제가 설명을 하고 첨삭을 같이 하잖아요. 끝날 때마다 평가가 계속 엇갈릴 거 아닙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권위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비판에 휩싸이잖아요. 항상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 건데, 한 문제를 가지고 되게 평가가 좋았던 문제가 있었어요. 놀랬다고. 왜냐하면 생각을 안 했거든요. 어떤 걸 안 한 거냐면, 우리들이 공부를 할 때 사실 저도 반성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모의고사를 공부를 계속 하면서 5월달, 7월달, 9월달로 가면서 문제풀이였거든요. 5월달부터 계속. 근데 7월달까지 할 때 철저하게 수업 설명은 문학사 혹은 장르로는 설명을 했고, 문제는 작품론으로 문제를 설명했어요. 두 개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면서. 근데 제가 되게 쉽게 말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문창과가 아니기 때문에 문학 이론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문제를 만들다가 질문을 하나를 받았어요. 제가 질문을. 문학 이론들에 대한 질문. 근데 그때부터 제가 모의고사 때마다 매 주마다 문제를 하나씩 냈어요. 예를 들면 비유법에 대한 문제를 내던가, 혹은 뭐 골개를 내던가, 혹은 상징의 문제를 내던가, 이런 걸 하나씩 냈단 말이에요. 혹은 어떤 경우에 형식주의에 대한 문제를 한번 내보던가, 문학 이론에 대한 부분들을. 근데 그걸 딱 한 문제씩만. 그러면서 어쩌면 이게 나올 수도 있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문제를 풀 때 애들이 상징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지 못했다. 저도 몰랐거든요. 대부분 기본만 알고 있었는데 되게 좋다고 했는데 그 문제가 올해 임용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제가 무슨 예지력이 있었겠습니까? 얻어 걸렸죠? 쓰다 보니까. 상징은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전공 A 보면, 다음은 시의 상징을 이해하기 위해 수업 자료이다. 교사의 지도 내용을 보기의 지시에 따라 서술하셔 나왔습니다. 눈서리, 설심, 눈사람이 나왔네요. 셋 다 눈과 관련된 부분이 돼.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보는 거죠. 상징을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했었는데,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게 앞서 설명할 때 국어교육론과의 차이점으로 설명을 제가 많이 합니다. 이걸 국어교육론 제가 의사소통이라고 할게요. 제 수업 들은 선생님들은 너무 지겹도록 이야기를 듣겠지만, 사실은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언어잖아, 문학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민한다고. 어떤 경우를 할 때 수필과 소설의 목적과 우리가 의사소통의 목적을 동일시할 수도 있어. 그렇죠? 혹은 이게 교섭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일기는 문학입니까? 그냥 장문입니까? 애매하죠? 왜 일기가 모두 다 진짜의 이야기만 쓰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자전적 소설은 문학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일기도 사실은 나의 진짜 이야기는 아니잖아. 페이스북에 선생님이 쓰는 글들이 다 진짜 이야기들입니까? 다 가짜야. 다 거짓말. 그럼 그건 소설입니까? 또 아니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픽션과 논픽션의 관점은, 사실성의 관점은.
이 두 개의 관점을 가장 크게 설명하는 이거죠. 문학과 의사소통 활동의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나무쌤 이거? 표현상의 관점에서 볼 때. 크게 볼게요 그냥.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목적이 달라요. 어떤 목적이 다르냐면 의사소통의 목적은 제가 앞서 설명했는데 무슨 목적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의미 전달이고 문학은 목적이 그냥 문학 목적이야. 심미적 의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심미적 의미. 이해되시죠? 때문에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 이 두 차이 때문에 뭐가 다른 거냐면 표현의 차이가 나와요. 표현 차이. 표현의 차이. 혹은 전략 차이가 있는 건데 보세요. 의사소통은 의미의 전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이 뭐냐? 최대한 의미를 쉽게 전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쉽게. 쉽게만 전달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목적이 될 거야. 그렇겠죠. 근데 문학은 심미이기 때문에 내가 전달할 때 표현 자체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까? 가장 표현을 아름답게. 두 번째는 참신하게.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표현이어도 의사소통에서는 쉽고 정확하게 하는 게 미덕, 문학에서는 아름답고 참신하게 하는 게 미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비유로만 따지면 의사소통에서의 비유는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도 알 수 있는 비유를 써야 되는 거죠. 쉽게 통용되는 비유. 문학에서는 상대방이 알 수 없는 비유를 쓰는 거예요. 혹은 완전 새로운 비유를 쓰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미덕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은 새로워야 돼. 이거 뭐라고 합니까 우리들이? 낯설게 하기잖아요. 낯설게 하기. 문학 이름에서. 그렇죠? 혹은 미적거리. 거리두기나 낯설게 하기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로 지금 내용이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게 지금 여기서는 지금 상징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고 보면 되는 거죠. 상징을 설명할 때 이 문제에서 보시면 오른쪽 걸로 그냥 할게요. 오른쪽 거 보면 문정희와 김현승과 서정주에 나와 있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때 이 세 가지 내용들을 볼 때 상징을 제가 두 개로 그냥 설명한다고 했어요. 크게. 하나는 뭡니까? 관습적이라고 쓸까요? 관습적이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상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상식의 순위에서 문제 쓸 수 있죠. 관습은 뭐 관습적인 상징일 거다. 개인적인 것은 개인적인 상징일 거다. 근데 이게 사실 이론상으로 볼 때 좀 더 갈리는 거죠. 좀 더 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갈리냐면 관습적 상징 자체가 사실은 갈리는 겁니다. 이렇게 갈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원래 상징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냥 우리가 원래 사람이라면 느끼는 상징이 있어. 사람 느끼는 상징 예를 들면 이겁니다. 태양이야. 태양은 밝음입니까? 어둠입니까? 밝음이죠. 밝음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죠. 태양은 우리들이 뭘로 사는 거면 권력이거나 그렇죠? 긍정이니까 혹은 희망이거나 꿈이거나 이런 거겠죠? 달은 기본적으로는 겨울은 기본적으로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 그렇죠? 무슨 고난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건 왜 그러는 거야?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아프리카 사람들도 시베리아 사람들도 태양은 좋은 거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겨울은 추우니까 부정적인 거야. 이해되시죠?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 이거 뭐라고 하는 겁니까? 관습 중에서도 자연적 관습이에요. 자연적 관습. 하나 보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뭘로 하지? 제 학교를 맞춰보세요. 제 학교를 제가 예를 들면 옷만 가지고 학교를 맞춘다고 합시다. 스냅백을 쓰고 있어. 헷갈리네. 죄송합니다. 다른 걸로 해야겠다. 뭘로 하지? 내가 지나가는데 제가 차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차를 타고 왔는데 어떤 날 차를 타고 오니까 어떤 날은 티코를 타고 왔다고 합시다. 티코를 타고 왔어. 그렇죠? 어떤 날 타고 왔는데 어떤 날 내가 벤츠를 타고 왔어요. 그러면 나에 따른 내 직업이 변호사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차는 어떤 차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벤츠가 맞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번 더 나가서 내가 축구를 해, 축구를. 나의 국적은 아무도 몰라. 내 국적은 아무도 모르는데 내 가슴팍이 상체는 빨간색, 하체는 파란색이야. 나의 국가가 어딜까? 혹은 북한? 미국?
혹은 내가 뛰는데 여기에 별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별이 50개가 박혀 있어. 혹은 내가 여기 태극마크가 있어. 태극마크가. 좀 쉽게. 내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이요?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 나쁜 건데 내가 가는데 여기에 빨갛게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빛이 퍼지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럼 나는 우익이에요, 좌익이에요? 일본 사람으로 따지면 우익이겠죠. 그렇죠. 내가 문신인데 문신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있어. 그럼 저는 뭡니까? 나치 추종자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원래 자연스럽게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고 우리들이 관습적으로 아는데 이거 무엇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사회적인 걸로 아는 거죠. 이걸 제도적 상징으로 보는 거죠. 이해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이것도 있어. 이러한 내용들 중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뭘로 할까? 예를 들면 사람의 마음의 평온함에 대한 상징으로 호수가 있다고 합시다. 내 마음은 호수야. 내 마음은 호수야. 그럼 제 마음이 어떤 건지 알겠죠? 민정이는 성격이 불같아. 이해되죠? 근데 이거는 관습으로 따지면 자연적이거나 제도일 수 있겠죠. 그렇죠? 혹은 박대훈의 정치적 성향은 빨간색이야. 빨간색. 그럼 제가 어느 쪽을 좋아할 것 같아요? 방향으로 따지면 남쪽을 좋아하겠습니까? 북쪽을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빨간색이면 북쪽을 좋아하겠죠. 이거는 따져보면 어떤 건 자연적이거나 제도적일 건데 너무 계속 나와.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 관습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알레고리적이에요. 이때는 알레고리적은 사실은 문학성이 결여된 걸로 보는 거죠. 문학성이 결여된 거.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좀 더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이 상징이 나올 때 이게 만약에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로 보면 예를 들면 여기로 보면 이걸 찢어버려 다시. 찢어. 그래서 이걸 그냥 내용만 읽어볼게요. 그냥 차라리 이렇게 설명할게요. 상징은 상징인데 그중에 관습적 상징을 쓰는데 이 관습적 상징을 고전과 현대의 관점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이렇게. 고전과 현대로 나눴어요. 그러면 이 고전에 쓰이는 상징들은 어떤 상징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처음에는 자연적이거나 제도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되는 거야? 점점 알레고리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은 알레고리적 관점에서 볼 때 고전에서 알레고리적 상징을 쓰면 이건 어떻습니까? 문학성이 뛰어나다고 보는 거예요. 고전에서는. 왜? 고전은 과거에는 이 문학이 심미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발현하는 게 하나의 큰 문학의 이유였기 때문에, 문학 창작의 이유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 같은 걸 보면 뭐를 가져오는 거예요? 고사를 끌어오잖아요, 그냥. 그렇죠? 판소리 봐도 고사를 끌어와. 하층민들이 좋아했다고 해도 고사를 끌어. 왜? 많이 아는 걸 가져오는 게 미덕이었기 때문에. 근데 현대 문학에서는 이 상징을 가져오면 문학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관적 상징이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상징입니다. 개인적인 상징의 가장 큰 사람은 누구냐면 사실은 서정주예요. 서정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징을 뒤집어 버려. 예를 들면 국화꽃을 보면서 누나를 생각하는 건 누구밖에 할 수 없는 거야? 서정주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화꽃이라고 하는 상징과 누나의 상징이 사실은 원래 존재해. 누나는 항상 어때요? 누나는 남자들 누나도 있습니까? 누나들은 남동생들이 있어요? 누나들은 남동생을 괴롭히지 않아. 항상 누나들은 남동생을 아들의 마음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좀 생각하고 누나라는 인식이 있어. 국화꽃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죠. 이 국화가 뭡니까? 매난국죽에서 국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숙의 이미지야. 그렇죠? 나는 계속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을에 피기 때문에 성숙이 있어. 성숙이라고 하는 국화의 이미지와 누나의 이미지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 이 두 개가 전혀 다른 인식이 있는 거죠. 붙이는 건 누가 하는 거야? 서정주만 하는 거야. 서정주만 하는 개인적 관습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이런 부분도.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문학이론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렇죠? 이런 문학이론이 나올 때 특징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어도 못 써요.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문학이론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올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고요. 넘겨보죠.
전공 B 서술형 1번입니다. 이것만 하고 1분 쉴까요? 5분만 쉬고 하죠, 그냥. 5분만 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